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금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국민의힘을 이끌 비대위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비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 한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만나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 전 총리가 결단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내용 수습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자 국방부는 결국 자료 전량 회수와 집필 과정 감사 등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경찰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직접 설명에 나섰습니다. 3차 출석 때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 씨 측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선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대통령실은 법안이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40여일 만입니다. 숙려 기간을 거친 법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됐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투표만으로 처리됐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주가 조작과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단체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파견검사는 20명으로 2배 늘리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는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특검으로 성역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의 수사 태도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결국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위치를 감안할 때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실체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은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 의도가 가득한 망신주기법이자 총선용 악법입니다. 앞서 최고위 참모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을 시사했던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야당이 연내 처리를 주장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월 9일로 미뤄졌습니다. 특별조사기구 구성 여부를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검 관련 조항만 없앤 의장 중재안을 놓고 협의하되 끝내 협상이 무산될 경우 기존 민주당 안의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라 또 한 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전국은 거부권을 둘러싼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총선 공천 심사와 맞물려 법안 재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의 수싸움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옵니다.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데 가결 요건은 한층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재적 의원 298명의 3분의 2, 즉 19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180석가량에 불과합니다. 최근 소속이 변경된 조정훈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의원 112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민주적 악법 폭주와 민심 교란 행위는 더 이상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타협한다면 민주주의 테러에 대한 굴복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은 모두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공천 심사를 앞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으로 인적 쇄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갈이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재의결 표결 방식은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재표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민주당은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한 걸 문제 삼으며 이탈표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그것을 대통령이 정면을 거스린다? 저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서둘러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여당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기 이후로 미루자며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약국의 병원 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에게서 처방전 알선 같은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회는 또 주요 주주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 때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감염병이 대유행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재난 상황에 수도요금을 감면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가 3년 더 유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유효 기간을 2026년 12월 말일까지로 연장하는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세에서 34세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앞으로 집권 여당을 함께 이끌어갈 비대위원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비교적 젊은 비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는데 인선 결과 발표 당일부터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일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을 포함해 11명 규모의 비대위 구성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당연직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책위의장을 제외한 비대위원 8명을 지명했습니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와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합류했습니다. 2002년생으로 당 영입 인재인 윤도현 샤이놀라이트 대표와 구자룡 변호사, 박은식 호남 대한포럼 대표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예지 의원을 빼고는 모두 비정치인입니다. 각각의 여러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비대위에 담아보려고 했던 것 아닌가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지명직 8명 가운데 6명은 40대 이하로 지도부 11명의 평균 나이는 47세로 낮아졌습니다. 평균 나이 50대였던 직전 김기현 대표 때보다 어려졌습니다.
실력 있는 젊은 인사로 당 쇄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건데 초반부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민경우 비대위원 내정자가 과거 노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며 사과했지만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람들을 내세우다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이 우습습니까? 오직 야당 탄압을 주도할 극우 논객만 찾았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시 발언은 86세대가 젊은 세대의 진입을 막는 현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라고 엄호하며 현 민주당 주류 세력을 겨냥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는 오늘 상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식 출범합니다. 출발과 동시에 터진 비대위원 내정자 발언 논란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숙제가 쌓여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삼총리 한 축인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정 전 총리는 결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 대표는 통합과 혁신의 조화라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내용 수습의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의 회동에서 최대의 화두는 총선 승리를 위한 내부 단합이었습니다. 정 전 총리는 통합은 최선, 연대는 차선, 분열은 최악이라며 당내 원심력 차단을 위한 이 대표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 총선 결과가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지을 것 같아요.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에게 거사전 건넨 말, 현해의 살수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벼랑 끝 움켜진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 당내 비주류나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한 이 대표의 이선 후퇴 요구로까지 읽힐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필요할 때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그리고 대표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 전 총리의 당부를 경청하면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조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사실상 사퇴론을 일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이 대표 사퇴와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한 이낙연 전 대표와는 더 멀어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친명 주류에선 이 전 대표 최측근의 대장동 최초 제보 고백을 문제 삼지 않고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 보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이 분열되려고 하는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든 당을 통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는 몸짓은 최후의 순간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 내용의 본질은 결국 공천 지분권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당주류 일각에선 개파색이 옅은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통해 비명계를 다독이고 가시권에 접어든 이낙연 신당의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정세균 전 총리로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들었는데 정 전 총리로선 할 말을 다 한 걸로 보이고 이 대표의 답은 없었지 않았냐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신당 창당의 뜻을 같이 하기로 한 최성 전 고양시장 북콘서트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현직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일선 검사들의 정치권 입성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를 이끌던 김상민 부장검사가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싶다는 이유인데 김 부장검사는 이미 주변의 내년 총선에서 고향인 경상남도 창원 지역구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검사의 행보가 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건 앞서 정치적인 의미를 품은 듯한 언행으로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나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다.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희망을 드리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돌린 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습니다.
이에 검사장 경고 조처까지 받았지만 김 부장검사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된 검찰 인사는 김 부장검사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요직을 지낸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최근 사직서를 낸 뒤 전남 순천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조국 전 장관 등과 공개 행사에 동석하며 꾸준히 정치적인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을 받는 두 사람의 경우 규정상 사직 처리가 불가능해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서면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여당의 수장으로 직행한 데 이어 검사들의 정치권행 움직임도 점차 가시화하면서 정치검찰, 사법부의 정치화라는 외부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그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수사를 진행한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도 소환 일정을 협의 중이어서 수수 의원 수사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허 의원은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봉투 사건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된 뒤 검찰이 수수의심 의원을 불러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허 의원뿐 아니라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다른 의원들도 줄줄이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은 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무소속 이성만 의원도 검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 대상을 선별해 소환을 통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원이나 대상자를 알려주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수수의원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지만 당사자들은 여전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돈 받은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구속된 후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 지난 26일 출석한 송 전 대표는 재차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는 검찰청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자신을 조사해달라던 송 전 대표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한 검찰은 송 전 대표 추가 조사와 함께 이성만, 임종성 의원도 조만간 소환하는 등 돈봉투 의혹 수사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올해 한국은행은 한미 간 금리차를 최대폭으로 벌린 채 기준금리를 7차례 동결하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먼저 내년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우리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까지 남은 마지막 몇 걸음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저하고 반등 기미도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도 더뎠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치솟는 와중에 가계빚은 꼬박꼬박 쌓였던 2023년. 한국은행은 연초부터 줄곧 기준금리 연 3.5%를 유지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입니다. 이번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며 마침내 금리 인하 논의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While we believe that our policy rate is likely at or near its peak for this tightening cycle, 미국 연준 위원들은 내년 금리를 0.75%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25%포인트씩 3차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르면 내년 2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섣부른 과열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파월 총재의 언급은 금리를 더 올리지 않더라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오래 가면 상당히 긴축적인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 게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관건은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 한국은행이 전망한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 2% 수렴 시기는 내년 말쯤입니다. 내년 우리 경제를 국내에서 가장 어둡게 전망한 LG경영연구원 역시 금리 인하가 4분기에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팬데믹 공포보다 긴 경기 불안과 침체 속에 금리 인하를 경기 회복 신호로 기다리는 건 전 세계가 비슷합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물가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우리 통화당국으로서는 아직 기대보다는 부담을 헤아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 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에서 4.8%로 유지됩니다. 또 저소득 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에 대해서는 최대 0.8%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경우 연 3.75에서 4%의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하고 통합 셀트리온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을 의결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서 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은 경영사업부의 총괄로 선임됐습니다. 지난달 국내 사업체 종사자가 1년 전보다 28만 명 이상 늘어났지만 증가폭은 32개월 만에 가장 작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1인 이상인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9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2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9만 9천 명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작은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달 말 배포 예정이었던 장병 정신전력 기본교재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며 시정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도 교재를 전량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새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입니다. 자료는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의 영토 분쟁이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영토 분쟁 사례로 갸오이랴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와 쿠릴 열도에 이어 독도 문제를 함께 기술했습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현한 건데 이는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는 지점입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 분쟁으로 인식한다. 그런 식의 기술은 아닌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면서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도 자료 전량 회수와 집필 과정 감사 등 조치를 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영토 분쟁 문제와 지도상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문제점을 식별했다며 교재 준비 과정에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교재는 수록된 지도들의 독도가 표시되지 않아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된 새 교재는 지난해 5월부터 새로 작성돼 연말 배포 뒤 앞으로 5년간 쓰일 예정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교재 발간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빠졌던 북한은 명백한 적이란 문구가 들어갔고 안보관이란 표현도 대적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수한 자료를 우선 모두 폐기하고 내용을 보완해 새로 교재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주일공사를 불러서 항의했고 가해 기업들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배상할 뜻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지난 21일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 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히타치 조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제 동원과 관련된 판결들은 대한민국 최고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어질 것이고 지난주와 오늘 판결을 놓고 보건된 대부분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거부 의사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한테 받아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강제 동원과 관련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 유감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日韓請求権協定第2条これに明らかに反するものであり極めて遺憾であり断じて受け入れられません。 이번 판결 직후에도 김장현 주일 한국 대사관 정무공사를 조치해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올해 3월 강제 동원과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한국재단이 지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며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기업인 히타치 조선과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잇따라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우리 정부를 향한 일본 정부의 불만과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어린이와 노인 등을 가자 지구의 한 축구장에 옷을 벗긴 채 잡아두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SNS 소개글을 통해 이스라엘군 나할 여단 932연대를 종군 취재했다고 밝힌 사진작가 요시 감주 레토바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2분 50여 초 분량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 통치 문제를 처음으로 논의한다고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지 시간 27일 밤 전시 강요 회의를 소집했고 이 회의에서 전쟁 종료 후 가자지구 통치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를 내년 분쟁 위험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 이어 내년엔 어느 지역 상황이 악화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아프가니스탄과 한반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어 미국은 중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타이완 분리주의 경향을 공개적으로 부추기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고유한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이관섭 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이관섭 신임 비서실장은 정책실장이 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겨서 또 돌려막기 인사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자리에 올랐던 김 실장은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을 함께 했다며 소임을 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통령 임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비서실장은 3명 이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20개월 정도 하면 내 소임은 다 하지 않았나.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이 받아들여진 지 이틀 만에 인사 발표가 난 탓에 전격 교체로 풀이됩니다. 덩달아 이관섭 정책실장이 급히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지난달 신설된 정책실장직에 승진 기용된 지 한 달 만에 비서실장 후임으로 내정된 겁니다. 또다시 회전문 인사란 지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관섭 비서실장 내정자는 어려운 여건 속 새로운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시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실장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를, 공석이던 국가안보실장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교체된 이번 인사는 한동훈 비대위 등 여당의 쇄신 움직임에 발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대통령실 참모진도 일신하자는 차원이고, 정통 관료 출신인 김대기 비서실장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절박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대기 실장이 자신에 대한 기업 회장 인사 개입설을 수사 의뢰한 여파란 얘기도 들리고, 야권의 쌍특검 이슈에 대한 맞불 성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새로운 3실장은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로 60년생 이하 참모진들만 남게 됐다며 더 젊어진 2기 대통령실로 새로운 분위기에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숙려 기간 240일이 지난 두 특검 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는 불참했고, 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두 법안은 모두 가결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특검이 불발되더라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가담 여부 등을 검찰이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크게 1차와 2차 조작으로 나뉩니다.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가 교체되는 2010년 10월이 기준으로 검찰은 두 시기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가담자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법원은 선수가 바뀌면서 주가 조작 범행에 큰 변화가 생겼다며 1, 2차 조작을 다른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0년 끝난 1차 조작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나 죄를 물을 수 없는데 김 여사도 이 시기에만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입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주가 조작 2차 시기에선 김 여사의 공모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모두 48번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고 명시했습니다. 2차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1월 1일 선수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과 주식 매도를 뜻하는 문자를 주고받자 7초 뒤 김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매도 주문이 그대로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의 경우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해야 공범관계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기소한 다른 전주는 이 점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한 차례 서면 조사에서 주범들의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부 수사팀에서 이미 50억 옷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거친 사건이라며 현 수사팀도 1심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여부를 알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지만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나 처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야당의 특검 빌미를 주는 등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상임 전국위를 열고 한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들을 추인할 예정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이동 정식위 의장 등 당연직을 제외한 지명직 비대위원 8명엔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저자 중 한 명인 김경을 회계사와 운동권 정치를 비판해온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통과를 추진하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최근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민주당 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조위는 재난을 정쟁화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진상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을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인천경찰청장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3차 출석 때 외부 노출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씨 측이 요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어 궁색한 해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내사 단계부터 외부에 혐의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결국 수사 총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지만 수사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수사 사항 유출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3차 조사를 앞두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서 1, 2차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편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다며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경우 취재진이 함께 이동해 안전사고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장을 낸 공갈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와 별도로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아 강제 구인됐는데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선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선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공갈 혐의 수사는 1월 중순쯤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등을 부르며 2달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예인 마약 수사는 용두삼이라는 비판 속에 각종 논란만 남기고 끝나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빈소에는 이 씨를 추모하는 문화계, 연예계 동료들의 조문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는 봉준호 감독과 배우 박소담 씨 등 영화 기생충에서 함께했던 동료들이 방문했습니다. 또 늦은 밤에는 배우 공유, 김의성, 유동근 씨를 비롯해 방송인 신동엽 씨 등이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또 한 번 모든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향후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어제 서울구치소에 접견온 김아중 변호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적으로 이용해 정치인이 돼놓고 마치 민주투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물리치기 위해 옥중에서나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옥중 일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언론에 공개한 21쪽 분량의 노트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가족과 주변 지인들을 더 압박하면서 대북 송금을 인정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뉘앙스를 주기 시작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반인을 상대로 보복 폭행을 저지르는 등 폭력을 일삼은 인천 지역의 폭력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강을 잡겠다며 몽둥이로 후배 조직원을 마구 때리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밤중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남성.
양손에 쥔 몽둥이로 누군가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뒤따라온 무리 손에도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차량이 오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입니다. 노래방에서 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일반인 3명을 보복 폭행한 겁니다. 후배 조직원을 향한 폭력도 이어졌습니다.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들 폭력 조직은 2010년대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을 최근 충원해 활동을 넓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90년대생, 00년대생 일명 MZ세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대거 적발함으로써 꼴망파의 새 확장을 선제적으로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원 23살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근 폭력 조직이 MZ세대를 주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인다며 선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길에서 폐지를 주업하라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이 전국 4만 명으로 추산된다는 첫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 정도로 수입도 적은 데다가 대체로 건강도 좋지 않아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김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한편에서 70대 할머니가 커다란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이틀 꼬박 돌아다니며 모은 폐지를 팔아 손에 쥔 돈은 1,300원.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공공한 살림에 5년째 이렇게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거 손질하려면 이미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손끝이. 이틀 했어도 돈만은 안 될 때가 많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크고 작은 수레에 폐지를 모아오는 노인 중에는 동전 몇 푼 받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0원 받으실 게 5,000원이 되고 4,000원이 되고 뭐 그래요. 거기에 맞춰서 딱 드리는데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정부가 첫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한 폐지 줍는 노인은 전국에 4만 2천여 명. 이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절반 이상은 75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5시간 넘게 주 6일 일해서 버는 돈은 하루 평균 6,000원, 한 달에 15만 9천 원입니다. 시급으로 따지면 1,2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초연금 같은 사회보장제도로 받는 돈과 합쳐도 폐지 수집 노인의 한 달 평균 소득은 전체 노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폐지 수집 노인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점을 고려해 자원 재활용 일거리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 연계 성과를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지원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폐지 수집의 경우 그때그때 현금을 받고 일하는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 때문에 일을 계속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자금 유동성 위기로 워크아웃, 이른바 기업 구조 개선 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하루빨리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 PF 우발 채무에 기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각도로 자구 노력을 기울였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으로부터 부실 징후 기업으로 선정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가운데 이미 분양이 진행된 곳이 전국에 22개, 2만 가구에 달합니다. 협력업체만 580개에 하도급 계약만 1,000건이 넘는 만큼 건설업계 전반으로 후폭풍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현장으로 공사비로 1,7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습니다. 내년 2월 신혼부부 50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가운데
이미 분양을 시작한 사업장이 전국에 모두 22곳, 2만 가구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있어 입주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공사가 어려운 경우엔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8개 사업장입니다. 정부는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들이 LH 등이 진행하는 공공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일단 보이고 필요하면 대체 시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즉각 가동될 예정입니다. 태영건설이 맡은 전국의 공사 현장은 140곳,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만 581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96%는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와 직불 합의가 돼 있어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30%를 넘는 하도급 업체에 대해선 채무를 일정 기간 상환 유예하거나 금리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감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가 떨어지거나 건설사들이 PF 대출 이자와 관련돼서 또 상환을 못하거나 원금이 도래하는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금리가 고금리로 지속된다면 좀 더 발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른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조만간 건설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이른바 강남 마약 음료 사건의 한국인 주범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공범들을 통해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주고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올해 마지막 해넘이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새해 첫날에는 하늘이 맑게 개면서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명한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아래로 넘어가는 순간 붉은색으로 하늘이 물들며 환상적인 모습을 자아내는 해넘입니다. 하지만 2023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해넘이는 만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흐린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1일은 비구름이 남아있어 해넘이는 대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지만 2024년 새해 첫 해돋이의 장관은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이 맑은 날씨를 되찾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낮은 구름이 많아지며 일출의 장관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1월 1일 해맞이는 낮은 구름대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해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곳은 독도로 오전 7시 26분입니다. 내륙의 일출 시각은 부산 7시 32분, 대구 7시 36분, 청주 대전 7시 42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한파는 없지만 아침 저녁에는 영하권의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31일에는 중부 내륙과 산간에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새해 첫날에 해맞이 차량이 몰리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4시간 30분이 걸리고 강릉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8시간 20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하행선의 경우 내년 1월 1일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 사이로 예상되고 상행선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새해 첫날의 해맞이를 위해 강원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39만 6천여 대로 전년보다 11.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도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계속해서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충청 이남 곳곳에 공기가 탁한데요. 오늘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기는 등 호흡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낮 동안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 지방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를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1도, 청주 0.8도, 전주는 영하 0.4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6도, 대구 9도, 광주는 8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주말과 휴일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해소되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휴일에는 중부 내륙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